그날 새벽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다. 침대 옆 탁자 위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근거리는 소리, 부엌 쪽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작은 소음들. 나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얇은 이불 위로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애써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다. 주사 준비됐어? 사위의 목소리였다. 낮고 긴장된 톤. 평소 그가 병원 회의에서 쓰던 차분하고 이성적인 말투였다. 내과 전문의답게 침착했다. 아니, 침착한 척하고 있었다. 응. 이번엔 확실해. 이번엔 내 딸의 목소리였다. 수연이 10달을 품고 나왔던 첫 발걸음을 뗄 때 내 손을 꼭 잡고 웃던 그 아이. 대학 입학 때 내 품에 안겨 울던 스물의 그 얼굴. 결혼식 날 엄마 행복할게요 라고 속삭이던 그 딸. 가슴이 아니라 속이 서늘해졌다. 이번엔 확실해.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지난번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지난주 내가 갑자기 토하고 식은땀을 흘렸던 그날 밤. 그때도 그들은 무언가를 시도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왜 지난 1달간 몸이 이상했는지를, 왜 자꾸 어지럽고 손발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멍했는지를, 그것이 단순한 노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내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더 꼭 감았다. 숨소리가 거칠어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가슴팍이 요동치지 않도록 이불을 살짝 더 끌어당겼다. 문 앞에서 그들이 멈췄다. 자고 있지? 수연의 속삭임. 약 먹였으니 당연하지. 들어가자.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와르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지금 나가야 해요. 태희였다. 간병 알바를 하던 24살의 그 아이. 3달 전부터 주말마다 와서 나를 돌봐주던 대학생. 내 방문이 벌컥 열렸고 태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복도 쪽에서는 수영과 사위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뭐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사위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빨리요. 태희가 내 팔을 잡아 일으켰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수영과 마주쳤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주사기.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와 딸, 할머니와 손녀 사위, 그리고 진실을 폭로한 타인. 침묵 속에서 나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 순간을 나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지난 1달간 느꼈던 그 미묘한 위화감들, 딸이 눈빛에서 스쳐가던 냉기, 사위가 나를 볼 때의 그 계산적인 시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엄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태희의 손을 잡고 일어서고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이 몸이 지금만큼 가벼웠던 적이 없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은 무겁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법이다. 태희의 손에 이끌려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나는 일부러 숨을 헐떡였다. 계단 참마다 멈춰서서 가슴을 쓸어내렸고 손잡이를 꽉 붙들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척했다. 태희는 내 등을 두드리며 조급하게 재촉했다. 할머니, 조금만 더요. 정신 차리세요. 3층 계단을 지나 2층으로 접어들 때 나는 잠시 발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희야,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 멀쩡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방금까지 떨림도
가쁜 숨소리도 사라져 있었다. 태희가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그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나는 계단 난간에서 손을 떼고 허리를 곧게 펴고 섰다. 70평생 무용을 했던 사람의 척추는 아직도 꼿꼿했다. 놀랐지? 할머니. 지금 무슨, 치매 아니야, 나. 태희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그 아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방금까지 부축해야 했던 노인이 지금은 혼자 서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럼 그동안, 다 연기였어. 나는 계단에 천천히 앉았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병원 기록도 약도 진단도 전부 내가 허락한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만든 거지. 왜요? 태희가 내 옆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노인은 한번 약자로 보이면 그 다음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6개월 전이었다. 수연이 처음으로 내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 이 큰 집에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겉으로는 걱정이었지만 나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강남 한복판의 3층짜리 단독주택. 남편이 남기고 간 이 집은 시세로만 40억이 넘었다. 처음엔 그냥 의심이었어. 근데 확신이 된 건 그 다음부터야. 태희가 숨죽이며 들었다. 갑자기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한다더니 신경과를 예약하더라고. 내가 뭔가 잘못 본 거냐고 물으니까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라고 하더군. 나는 전혀 깜빡인 적이 없었어. 오히려 수연이가 어렸을 때 넘어져 무릎에 생긴 흉터 위치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나였다. 그래서 연기를 시작했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방금 먹은 걸 까먹은 척하고 며칠 전 일을 헷갈려하고 그럼 병원 진단서도 사위가 의사잖아. 같은 병원 선배한테 부탁했겠지. 아니면 내가 검사 받는 동안 뭔가 조작했거나. 태희는 말없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놈들이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었어. 내 딸이 내가 낳은 그 아이가 정말로 날 죽일 수 있는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으로. 근데 오늘 밤 주사기를 들고 들어오더라. 이번엔 확실하다고 하면서 태희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할머니. 그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오늘 밤 정말로 잠들 뻔했어. 영원히.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찾고 있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번엔 태희의 부축 없이. 이제부터가 진짜야. 바보 노인 연기는 끝났어. 태희가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지금 뭘 하시려고요? 나는 1층을 향해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싸우려고. 내 삶을, 내 집을, 내 존엄을 지키려고. 70평생 처음으로 나는 도망이 아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나는 질 생각이 없었다. 작년 겨울 내 친구 영숙이가 죽었다. 장례식장에서 영숙이의 아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조문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사흘 뒤에는 어머니가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집을 넘긴 지 석 달 만이었다. 사위는 급성 신부전. 영숙이가 심장이 안 좋았나? 장례식 후 단골 찻집에서 미자가 물었다. 글쎄, 나랑 지난달에 등산 갔을 땐 멀쩡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달 후 미자가 죽었다. 역시 급성신부전. 역시 자식에게 집을 넘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역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례식장에서 나는 미자의 며느리를 봤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 손에는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다음은 순자였어. 비상계단 1층에 내려온 나는 태희에게 말을 이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걸까? 순자는 더 빨랐어. 진명이 이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태희가 숨을 죽였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 건강하던 노인이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고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사망. 사인은 항상 자연사로 처리되고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영숙, 미자, 순자. 그리고 그 뒤로 몇 개의 이름이 더. 우리 세대 친구들만 벌써 6명이야. 전부 비슷한 상황에서 죽었어. 경찰은요? 증거가 없어. 노인이 죽으면 다들 나이 탓을 하지. 부검도 잘 안 해. 유족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내가 미끼가 되자. 내가 증거를 만들자. 내가 살아서 증언하자. 4개월 전부터 계획을 짰어. 먼저 치매 연기를 시작했지. 그러자 딸과 사위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미묘했다.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가 물건을 찾지 못하면 한숨을 쉬고, 내가 약속을 잊은 척하면 짜증을 냈다. 그러다가 3개월 전쯤 수연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어. 그날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일요일 오후였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던 거실에 수연이는 커피를 내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나는 팸플릿을 받아들었다. 실버타운 한가람이라는 고급 요양시설이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여기는 24시간 간호도 되고 프로그램도 많고. 나 요양원 안 갈 거야. 나는 팸플릿을 탁자에 내려놨다. 엄마, 그게 아니라. 너희 엄마 버리는 거니? 나는 일부러 울었다. 목소리를 떨리게 하고 눈가를 붉히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날 그런데 보내려고 하니. 엄마, 수연이가 당황하며 나를 안았다. 사위도 다가와서 어색하게 내 어깨를 토닥였다. 장모님 오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거실 CCTV를 확인했다. 몰래 설치해둔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 수연이와 사위가 대화하고 있었다. 어떡해. 엄마가 너무 서운해 하시는데. 괜찮아. 어차피 사위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때 나는 봤다. 사위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냉혹하고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빛. 이미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빛. 어차피 오래 안 걸릴 거야. 조금만 참자. 그 눈빛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한다. 그날부터 확신했어. 나는 태희를 바라봤다. 내 딸이 아니라 사위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 딸은 그냥 방관하고 있거나 혹은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동참하고 있다는 걸. 위층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할머니, 태희가 다급히 말했다.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요? 나는 비상문을 열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경찰서, 증거를 가지고. 무슨 증거요? 나는 가슴 안쪽 주머니를 두드렸다. 오늘 밤 녹음한 거, 그리고 지난 4개월간 모은 모든 것들. 번개가 쳤다. 순간 비상계단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이제 미키는 역할을 다 했어. 이젠 사냥꾼이 될 차례야. 비를 피해 들어간 곳은 역 근처의 허름한 모텔이었다. 프론트 직원은 새벽에 나타난 노인과 젊은 여자를 힐끗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는 묻지 않는 게 예의였다. 3층 307호. 태희가 열쇠로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다. 나는 젖은 옷깃을 만지며 그 뒤를 따랐다.
앉으세요, 할머니. 태희가 침대 모서리에 놓여있는 수건을 건넸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방 안을 둘러봤다. 오래된 벽지, 낡은 TV, 작은 창문. 딱 숨어 지내기 좋은 곳이었다. 태희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등을 보이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장인지 추위인지. 나는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다. 이 아이는 너무 침착했다. 새벽에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나를 끌고 나왔을 때도, 비상계단을 내려올 때도, 이 모텔까지 데려올 때도, 마치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태희야. 네, 할머니. 태희가 돌아섰다. 손에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너 왜 이 일을 하니? 물었던 순간 태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병 알바. 나한테 온 것도 오늘 밤에 나를 구한 것도. 태희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따뜻한 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가 의자에 앉았다. 그냥요. 그냥? 네. 그냥. 노인들이 자꾸 혼자 죽는 게 이상해서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태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태희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 외할머니도 그랬거든요. 태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전날까지 전화 통화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자다가 그냥 가셨대요. 사이는? 급성 신부전. 나는 숨을 들이켰다. 외삼촌이 그 전달에 할머니 집을 받았어요. 재개발 구역이었거든요. 시세로 한 12억 정도 됐을 거예요. 태희가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장례식 때 외삼촌네 식구들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근데 그 다음 주에 할머니 집이 매물로 나왔어요. 너는 의심했구나.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슬프기만 했죠. 그런데 태희가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동네 노인정에 다니시던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하게 돌아가셨대요. 다들 자식한테 집을 넘기고 얼마 안 가서. 그 순간 알았다. 이 아이도 나처럼 보고 있었다. 나처럼 의심하고, 나처럼 분노하고, 나처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간병 알바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들어가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혹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나? 얼마나 있니? 1년 반 정도요. 할머니가 12번째예요. 12번. 그 중에 3분이 이상하게 돌아가셨어요.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첫 번째는 제가 쉬는 날에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제가 알바 그만두고 일주일 뒤에. 세 번째는 제가 있는데도 못 막았어요. 못 막았다고? 자식이 온다기에 저는 일찍 퇴근했거든요. 그날 밤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태희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왔을 때 알아챘어요. 할머니 딸과 사위가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나는 가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작고 오래된 녹음기였다. 오늘 밤에 이걸로 다 녹음했어. 태희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나는 또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지난 4개월간 CCTV 영상, 통화 녹음, 병원 기록 조작 정황. 다 여기 있어. 태희가 숨을 죽였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너도 알고 있었지? 태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벽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태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녹음기와 USB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경찰서에 가려고 했는데 근데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딸과 사위가 똑똑해. 모든 걸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주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검사해봐야 알겠지. 그럼, 함정을 만들어야 해. 놈들이 직접 자백하게. 태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위험해. 괜찮아요. 태희가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어차피 저도 이미 공범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말없이 공범이 되었다. 노인을 죽이는 자식들에 맞서는 이상한 공범. 함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서. 마치 도망쳤다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엄마, 수연이가 현관에서 나를 붙잡았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수연아, 여기가 어디니? 완벽한 연기였다. 4개월간 갈고 닦은 치매 연기의 마지막 무대. 사위가 뒤에서 나타났다.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갔다.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약을 먹었다. 그들이 준 약을, 수면제가 섞인 그 약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새벽 2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고 있어? 응. 약 먹였으니까. 이번엔 정말 확실해? 지난번처럼 실패하면 안 돼. 걱정 마. 이건 흔적이 안 남아. 칼륨 주사야. 심장마비로 보일 거고 부검에도 자연사로 나올 거야.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고르게 쉬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가슴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침대 곁에 누군가 다가왔다. 사위였다. 미안해요, 장모님.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차가운 알코올 솜으로 팔을 닦는 느낌. 그리고 주사 바늘이 피부에 닿는 순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불이 환하게 켜졌다. 창문 너머 발코니 쪽에서 경찰들이 뛰어들어왔다. 옷장문이 열리며 형사가 나왔다. 침대 밑에서도 누군가 기어나왔다. 수연이가 비명을 질렀다. 사위는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고생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떨림도 혼란도 없었다. 이제 연극 끝이야.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장모님. 어떻게? 약 안 먹었어. 뱉었지. 수면제 연기도 했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경찰이 수연과 사위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사위는 저항했지만 수연은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엄마, 딸은 울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 나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야 내가 사람이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람. 수연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하니까 쉬었지? 나를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봤으니까. 하지만 나는 끝까지 사람이고 싶었어.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갔다. 수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병원 옥상 정원에 있었다. 재판을 위한 정밀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잠시 바람을 쉬고 있었다. 태희가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응. 후회 안 하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말요? 응, 덕분에 나 아직 살아있지 않니? 태희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 집 정리하고 재판 증언 준비하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가을 하늘이었다. 그리고 살아야지. 내 방식대로. 이제 속지 않고. 저도 계속 할머니 옆에 있어도 돼요? 그럼, 우린 공범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노인은 약자가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때로는 속고 있는 척할 뿐이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 친구 영숙이, 미자, 순자는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만약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 번쯤 찾아뵙길 바랍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70년 인생 중 가장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노인 학대와 존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